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ERP 인사 2급 해당돼서 2장 인적 자원의 개발,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개발과 조직 개발에서 조직 개발까지 우리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에 해당되는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에는 임금 또는 보상 관리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 관리, 그다음에 소득세 이해,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금 관리에 대한 또는 보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은 92페이지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고, 자, 우선 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임금 관리에서 보상 관리, 임금 관리는 임금의 개요, 그다음에 임금 관리와 임금 수준,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서 임금, 그다음에 임금 체계 형태, 그다음에 임금 형태 관리, 이렇게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 임금 관리라고 했으니 또는 보상 관리라고 했으니 임금이라는 말 뜻부터 한번 보면은, 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에게나 근로자에게 다같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얘기겠죠.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기업의 비용으로서 노무비에 속하며, 이 노무비를 낮추는 원가 절감을 가져옴으로써 가능한 한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수입의 원천이며 사회적 신분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고, 생활의 생활 안정 기준이 되므로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월급 많은 거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회사 측에서는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의 근로를 제공받으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림으로써 노사 분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인사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임금의 성격,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신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생계비 및 가계 수입의 원천이 된다. 또한 욕구 충족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요소가 될 것이며, 인건비의 요소 또는 종업원 채용 및 유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란 말이죠. 자, 전체적인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 증대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임금이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 임금의 성격, 그걸 갖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금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물론 시간이 우리가 지나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을 지불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 4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적정성의 원칙, 임금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적정성, 두 번째는 공정성의 원칙, 세 번째는 합리성의 원칙.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인사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결국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많이 발생해요.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채용할 때, 그다음에 개발할 때, 평가할 때, 또 임금을 지급할 때도 적정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갖다가 다 유지하게 되더란 말이죠. 적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이 기업, 근로자, 노동시장의 견지에서 적정한 액수만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데서 돈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갈 리도 없을 뿐더러 사람 구하기도 힘들겠죠. 그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임금 수준이 결정된 후에 임금 총액의
근로자에게 분배될 때 각자 지니고 있는 인적 가치, 성과, 업무 성과라든지 직무 가치 등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합리성의 원칙, 어, 임금 형태인 임금의 계산 또는 지불 방법에 관한 관리로서 근로자의 작업 의욕이라든지 능률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임금의 원칙과 임금 지급의 원칙은 좀 다르죠.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회사에서 반드시 이렇게 지급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불의 원칙. 통화불의 원칙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우리 배웠죠? 통화라고 하는 것은 주와 지폐 이런 걸로 지급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대부분 통장으로 지급하겠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 급여는 금지. 왜 이런 말이 나왔었냐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회사에서 물건은 팔리지 않고 돈은 없어. 근데 월급은 줘야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거야. 팔아서 쓰라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현물 급여는 지금 현재에서는 기업에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물을 급여로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직접불의 원칙. 여러분들은 분명 직장에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게 될 텐데 요 임금 지급할 때 이런 게 원칙이 있구나. 이것도 근로기준법에서 따지는 원칙이기도 해요.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액불의 원칙. 오늘 이번에 50%만 주고 얼마 있다가 또 50% 줄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의한 공제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100% 다 지급받아요? 못하죠? 왜? 우리가 배웠던 4대 보험료도 공제해야지 되고 소득세도 공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 전액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거는 법령이나 협약에 의해서 공제하기로 서로 동의가 된 것이죠. 이런 걸 제외하고서는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불의 원칙. 월급이란 말 뜻이 그렇듯이 근로자들의 안정생활을 위해서 매월 일정한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임금에 대한 개요와 임금의 성격, 임금의 기본 원칙, 임금 지급의 네 가지 원칙,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구분해 갖고 문제 잘 내겠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임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임금 관리 여기에서 보니까 영어로는 wage 또는 salary administ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금액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계획, 조직하고 그 성과를 통제, 개선하여 인사관리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임금 관리라고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 한번 써볼까? 보통 우리 그 급여라는 말 할 때 영어로 pay라는 말을 많이 써요. 흔하게 pay라는 그 말 뜻은 모든 종류의 그 급여, 모든 종류 급여를 통칭해서 쓸 때 영어로는 pay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salary란 말도 여기 나와 있죠. salary라고 되는데 얘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 할 때 셀러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웨이지 이건 어느 경우에 쓰느냐면 또는 시급 또는 1급 또는 주급 이런 등 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일 때 임금일 때 웨이지라는 그 말을 써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월급이라는 말 또는 페이라는 말, 급여라는 말, 의미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쓰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임금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통틀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씁니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금관리의 중요성, 월급, 급여,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가에 대해서 얘를 관리를 잘해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 생기겠죠. 아까 직접적인 노사분규의 요인이 된다고도 얘기했어요. 임금관리의 중요성, 인재의 확보와 유지. 보편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고 대우가 좋은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가겠죠. 그다음에 종업원의 능력 개발, 종업원의 사기 향상, 기업 문화의 변화와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기업의 비용 관리에 따른 재무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도 봤던 것처럼 기업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근로자의 입장은 급여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에 관련돼서만큼은 상반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가 적정하게 잘 유지가 되었을 때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런 임금 수준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임금 수준은 대외적 공정성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임금 수준의 총액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임금 수준은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액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네요. 종업원 1인당 평균 금액,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인당 평균 임금액이 되게 높겠죠,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 여기 처음에 들어갈 때 신입도 그렇긴 하겠지만,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급여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다 급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신입사원, 그다음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는 제외해요. 부장까지 그 급여들을 갖다 다 합쳐서 평균액을 나누게 되면 대기업들은 금액의 폭이 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종업원 1인당 평균 임금액이 높은 게 보편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임금 수준은 어떤 걸로 결정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니 해도 회사에서 돈을 지불할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회사에서 지불할 능력, 이게 상한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금 수준은 우리 근로자가 가서 일을 했을 때 생계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지불 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가 상한선과 하한선 요 사이에서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뭐가요? 여기 임금 수준의 결정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거에 반해서 그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상한선으로, 생계비 수준을 하한선으로 하고요. 그 중간 지점에서 노동시장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노동시장의 요인을 보니까 동종 기업 간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지? 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또는 노사 간의 임금 교섭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게 보편적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임금 수준을 갖다 결정하는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요인에 대해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우리 회사 내부와 외부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임금 수준의 결정 요소 내부적 요인은 회사의 규모,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업의 방침이나 지불 능력에 따라서도 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는 경제적 환경, 즉 생계비겠죠. 요즘처럼 물가가 엄청나게 자꾸만 올라가고 그런다면 생계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또는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 또는 국가의 법과 규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임금 수준을 갖다가 조정하는데, 임금 수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니까 여기 승급이라는 게 있대요. 승급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임금 곡선에 따라 연령이나 근속 연수, 능력 등의 향상으로
기본급이 증액되는 거예요. 기본급이 증액되어 임금 곡선상의 상향 이동을 우리는 승급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대요. 자, 두 번째로는 승격이라는 말이 있는데, 승격이라는 말은 직무의 질이 향상된 것에 의한 임금 상승으로 보고 보통 승진과 병행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승격은 격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격이 올라갔다는 뜻. 그냥 예를 들어서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승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승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이 승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급여 임금 수준이 똑같이 상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승급, 승격. 이번에는 베이스업. 베이스업이라는 것은 연령, 능력 등의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에 있는 자에 대한 임금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임금 수준의 전체적인 상향률, 이건 전체로 베이스업이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직급을 불문하고 우리 회사에서 전체 기본적으로 5%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그 임금을 올리는 그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 베이스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절충형이라는 게 있는데, 승급과 베이스업을 병행한 것으로 승급은 연공서열적 성격이며 베이스업은 물가 보상의 생활급적 요소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성과급적 요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충형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거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서는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임금 관리에서 여기 최저임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많이 관심이 있었던 항목이었었죠. 언제부터?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 좀 이슈가 많이 됐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요 자료는 2022년 올해 것까지만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2023년 최저시급도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에 최저시급은 9,640원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얼핏 알고 있는데, 시급이 22년보다 한 500원 정도 더 올라간 걸로 나타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조회해보면 그만 알겠죠? 9,600 얼마? 40원인가? 최저시급 한번 찾아봐요. 9,620원? 그러면 9,620원 나누기 9,160원 하면 얼마 차이 나요? 인생액이 9,620원 빼기,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 저기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9,620원에서 9,160원을 빼니까 460원 나오죠. 460원을 9,160원으로 하니까 5% 인상됐네요. 인상률은 2021년에서 2022년 인상률이 5%였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5%를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것만 잠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시급이 9,620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또 얼마인가 계산해 볼 수 있죠. 월급으로 따질 때는요, 우리가 한 달 근무하는 시간이 209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이. 그래서 9,620원 곱하기 얼마지? 209시간 하게 되면 200만 넘네요. 여러분들 최저시급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거 되게 큰 돈입니다. 보편적으로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도 적은 금액은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서 계산해 놨듯이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드리게 되면 우리 2023년
최저 시급은 지금 9,620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요.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최저 시급인 9,620원 곱하기 시간으로 한 달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201만 580원 이렇게 나와요. 200만 원이 넘는 201만 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30년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 인상률이 3점 몇 %밖에 안 돼요. 거의 그 자리란 얘기죠. 옛날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급여가 셌었는데 지금은 걔네 140밖에 안 돼요. 150 정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금 최저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역전 현상이 지금 벌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2017년인가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그래서 GDP는 아직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상 GDP도 그 아베가 있으면서 통계 자료 다 조작한 거라면서요. 거기 국제적으로 벌써 다 소문 났어. 통계 자료 상으로는 아직 GDP가 우리가 일본보다 작다고 나와 있는데 그 10여 년 동안 그 국가의 통계를 갖다 조작했다면 그것도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금만큼은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지금 높은 상황이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한 달을 벌게 되면 그 나라에선 3, 4개월치 월급 4, 5개월 심하게는 4, 5개월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기 분의 여기 회사에 여기 필리핀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니가 의사야. 근데 한 달에 80만 원 번대요. 근데 동생이 여기 와서 뭐 얼마 벌어요? 200만 원 넘게 번단 말이지. 끝내주죠. 집에 가면 아니 특히나 우리나라에 와서 집에다가 돈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 외국에 대부분 빌딩 갖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최저임금이라는 뜻이 뭔가 봤더니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법정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최저 임금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법에서 한 달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 209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정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 그 주 40시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주 40시간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주 40시간이 띵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땅으로 40시간을 채워서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그다음에 토요일날 8시간 유휴 업무는 일어나지 않지만 8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사실상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페이가 나가는 거는 48시간께 나가게 돼요. 그러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갖다가 한 달을 4주 4.34주로 곱하니까 계산이 208시간하고 56.56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여기 한 달이 4주가 아니라 4.34주가 나오느냐 하면 이거 계산을 갖다가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건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보통 여러분들의 그 1년을 갖다가 보게 되면 보통 1년이 몇 주로 되냐면 53주인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53주하고서는 한번 이것도 계산 좀 눌러봐야겠네. 잠깐 해볼게요. 365 나누기 7 이렇게 하게 되면 52.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53주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나누기 얘를 갖다가 한 달 12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53주
나누기 12 하니까 4.41 이렇게 나오죠. 요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365일 나누기 7일 하게 되면 정확히 소수점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52주 하고요. 1, 4, 28 이 정도 나와요. 28 몇몇몇 나오게 되는데 얘를 나누기 12로 한 거예요. 나누기 한 달치에서 몇 주로 나왔나 봤더니 이렇게 하면 4.34주 이렇게 나온 거 계산이 된 거예요. 이게 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따지는 거 정확히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그 소수점 그 이하 셋째 자리서부터는 다 없애버리고요. 계산해 봤더니 한 달은 정확하게 4.34주래요. 그래서 48시간에다가 4.34주 곱했다니 한 달 월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209시간이라고 반올림 해가지고 209시간이라고 계산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른다? 법정 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 법정 시간이라고,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써놨던 이유도 여러분 교재는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차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밥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라고 제가 이렇게 써 놓았던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용어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한번 쭉 봐볼게요. 많이 익숙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통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직업의 종류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월급,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용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용자라는 것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다 우리는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와 같을 수도 있지만 사업주와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그 사업주를 대신해서 행위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을 우리는 사용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근로라는 말은 정신적 노동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노동 두 개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신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의 몸이 정신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걸 우린 근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이라는 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우리는 근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임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이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우린 임금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도 우린 세무이급에서 일용직 근로자는 배웠죠. 근데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인 욕구가 좀 더 강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좀 생각은 하겠죠.
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정상적으로 209시간,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계산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이 209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시간적인 조건을 제외하면 모든 조건이 정규직 근로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시간만 몇 시간을 못 채우고 있다? 209시간을 못 채우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고,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를 월급으로, 이게 1급, 시간급, 성과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말은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업주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린 일용직 근로자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어떤 것을 갖고 있나?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해져 있대요. 뭐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이긴 한데 얘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회사에서 이게 우리 근무 시간에 포함되는 거야 아닌 거야. 회사에서 갑자기 일주일에 지금 여러분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잖아요. 근데 뭐 일은 안 시키고 뭐 좀 대기하고 있으래. 집에서 수요일 날은 좀 집에서 일이 아직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으래. 그럼 이건 일을 안 한 거니까 월급에서 이거 빼야 되나? 시간에서 빼야 되나? 이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했지만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의해서 대기하라고 했던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돈 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걸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금방 느낄 수 있느냐면, 회사에서는 바쁠 때만 사람 쓰고 싶겠죠. 그때 사람이 몰릴 때 아니 식당 생각해도 돼요.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1시간, 2시간이 제일 바쁜데 그 1시간, 2시간만 사람 와서 딱 일하라 그러면 갈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총 맞았냐?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최소 4시간이 됐던 뭐 요일 자체가 됐던 8시간이 됐던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뭐 카페가 됐던 식당 같은 데가 됐던 바쁜 썰물이 아니, 민물이 밀려오듯이 손님들 들어왔다가 한번 샥 빠지고 나면 정신없이 바빴었죠. 그러고 나서 또 2시간은 놀아. 3시간 놀고. 그럼 또 사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는 꼴은 눈꼴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건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한 달 내내 바쁘겠어요? 바쁜 날이 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안정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직장 가면 땡땡이 안 쳐요? 학교에서도 땡땡이 치고 여기서도 땡땡이 치는데 그 버릇 뭐 다른 직장 가면 개 주겠어요? 똑같이 저 땡땡이 치겠지. 그런데 거기서 해야 될 자기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적정한 시간들을 또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걸 구분하시라고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분이 애매모호하다 할 때, 걔는 근로기준법상에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돼.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제50조에서는 일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아예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놨어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시간에 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 더하기 대기시간, 또 작업에 필요 불가결한 시간을 다 더한 시간을 우린 근로기준법 시간에서 근로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또 뭐 실제 근로시간이라는 말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실제 근로시간은 또 뭔데요? 실제 근로시간은 초과 근로시간 등을 포함해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 이거 금방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소정 근로시간은 뭐예요?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그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부른대요. 소정 근로시간은 누가 정한 거예요? 법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렇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법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근로시간으로서 초과시 별도의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또는 150% 지급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얘기했는데 해고수당, 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얘네들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해고수당, 각종 위로금, 경조금, 재해보상비, 복지시설비 이런 것들은 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었고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경조사비 내가 받았는데 그게 급여에 포함돼요? 급여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서는 107페이지에 그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게 쭉 한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읽고만 넘어가 볼게요. 자, 연장 야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6조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 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합의가 돼야 돼요. 무조건 하라고 시킨다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잘리면 어떡하죠? 그게 좀 걱정이지. 연장 근로 시간과 야간 근로 시간,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우린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명칭으로 따졌을 때 말이죠. 야간 근로, 저녁 뭐 근로 뭐 이런 말을 흔히 쓰기는 하는데 야간 근로는 몇 시부터 몇 시? 보통 1일 3교대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면 딱 8시간이죠. 그죠? 요게 야간 근로예요. 근데 보통 우리 야간 근로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6시 퇴근 시간 지나서 하는 게 야간 근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정식 용어는 그렇다는 얘기. 거기 야간 근로 전까지의 시간을 여기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연장 근로 시간은 6시가 지나고 저녁 10시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부르고요. 저녁 10시부터 다음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그거는 야간 근로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아까 제가 150% 1.5배라고 그랬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자, 100분의 50이라고 그러니까 15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랬는데 수고 많았어. 200% 주면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150%가 최저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이상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줘보려고 한번 나중에 난 이런 걸 하게 되면. 자, 이제 법정 근로 시간 한번 볼게요. 근로자 가장 기본적인 걸로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얘가 기준이에요. 일일은 8시간, 일주는 40시간. 근데 아까 연장 근로 시간 있었죠? 연장 근로 시간은 합의에 의해서 12시간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이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우리 수업하죠. 그럼 저는 근로 시간이 8시간이죠. 오케이? 근데 일주일 따지면 40시간 되잖아요. 근데 원래 40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합의에 의해서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몇 시간은 허용된다? 12시간은 12시간은 허용이 되죠. 그럼 일주일에 합의가 됐다 하시더라도 맥시멈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더 하게 되면 총 몇 시간이 돼요? 15시간이 되죠. 그럼 근로기준법 이거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업이 4일만 있어요. 저녁 시간에. 그럼 거의 만땅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5일을 일주일 내내 저녁 수업을 다 하게 되면 15시간이라서 52시간이 넘어가니까 4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52시간 딱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연장 휴일 근로는 지금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본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난 연장 근로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사업주가 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연장 근로는. 자,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이죠.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들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들 또는 연소 근로자도 있죠. 그다음에 유해 산업 근로자들은 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자가 갖는 시간보다 그 근무하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그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기 산후 1년 미만이 됐거나 임신 중일 때 요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저기 등등 참고로 자료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이라 해서 연차 유급휴가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되면은 15일째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만두고 나서 그래서 그 MZ 세대들은 곧바로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하더라고요. 안 줬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 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들도 돈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이거 소송 걸려가지고서는 그 소송이라는 게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감독관이 연락 가게 되잖아요. 움찔해서 벌금도 물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몰라. 모르면 자기 거 챙겨 먹을 수 있나? 아니 자기가 손해 보면서도 챙겨 먹지도 못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어. 누구한테? 사장한테. 그러니까 그만두는데. 그럼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배우면은 오히려 그 사장들도 사장님은 이런 거 무조건 다 할까? 아니에요. 모르고 자기가 갑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죠. 제가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제가 이용당하는 거 난 그게 싫어서 더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손해보지는 않겠죠. 대신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거 모르잖아. 나도 그럴 수 있었어야지. 그 자리에 또 가봐야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이제 근로기준법 요거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유용한 지식이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자, 잠깐 10분 쉬셨다가 오늘은 여기 임금 보상 관리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이어서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그 임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차 유급휴가라고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연차 어떻게 발생되지? 이런 것들도 알아주면 도움이 되겠죠.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1년 미만이면 연차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80% 미만 출근한 사람한테 한 달 기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옛날에는 월차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5월 달에 입사를 했어. 그럼 5월 1일 날 해서 지금 12월까지 근무를 했다고 하면 5월 6, 7, 8, 9, 10, 11, 12 8개가 발생해요. 근데 물론 만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8개를 갖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계획해서 쓸 수 있더란 말이죠. 이거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얘는 유급이에요.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됐으면 1월 달 되면 1년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시간상으로는 언제가 1년이냐면 다음 4월 달이 1년이에요. 1년이 되게 되면 며칠 또 휴가가 발생해요? 15일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그 근무한 시간 1월 달에 들어갔다고 손 치면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이 만근이 하게 되면 만근이 80%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용될 15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며칠이에요? 하나도 안 썼다 그러면 무려 26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1년마다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모르면 주면 주나 보다 안 주면 마나 보다 자기가 할 거 다 봉사해 놓고서 자기 거 못 챙겨 먹어. 전 이런 게 싫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그런 내가 근로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 내가 노력을 했다면 꼭 받으시라고 이런 거 알아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만근을 했어요. 3년 이상 만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년 지나고 나서 2년 간격마다 하루씩 추가돼요. 그러면 15일이 아니라 3년째 만근이 끝났으면은 4년 차에 16일이 돼요. 그리고 5년이 되게 되면은 17일이 되고요. 7년이 되면 18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 혜택인데 맥시멈 25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뭐 근무 뭐 10년, 20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연차가 25일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매년 말에 유급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의 월급 수준이에요. 그게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가 되게 크단 말이죠. 연차 수당이. 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하나 좋은 소식은 근로자들 입장에서예요. 내가 사용자라면 나쁜 소식은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근로자이다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됐어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시행됨 그랬는데 5인이 안 되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5인이 안 되는 회사는 연차 제도가 없어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를 사용하지 뭐 안 준다 그래도 할 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업할 때 가능하면 몇 명 이상? 5명 이상인 대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옛날에는요, 특히 이건 제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얘기인데 추석날 보통 빨간 날이잖아요. 설날 빨간 날이죠. 그날 나가서 일해도 그냥 그날 하루치 일당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차로 그걸 갖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쉴 때 그거는 그거예요. 노는 날은 원래 노는 날이야. 까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 그 생산직들은 지금도 얼마 다른 데 그런 데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연차에서 다 깠어요. 그날 쉬는 날은. 근데 지금 그 연차 대체 제도가 폐지됐어요. 설날 쉬는 공휴일 있죠? 그 다 공휴일이에요, 그냥. 내 연차에서 깐다? 안 까요. 오케이? 여러분 다 까는 줄 알았죠?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생산직이나 이런 쪽 갔는데, 내 연차에서 막 까여봐. 이거 뭐야? 쉬는 날인데 내 연차에서 까이고, 연차 일수 줄어들고, 그죠? 그게 폐지됐어요. 그리고 이거 어기는 사업주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게 돼요. 신고하면. 자, 그다음에 이제 용어 볼까요? 법정휴가. 법정휴가에 해당되는 것은 요 시험 문제에서 잘 구분하라고 나오는데 법정휴가의 법에서 정한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요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들이에요. 약정 휴가라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휴가예요. 학위 휴가, 경조 휴가, 포상 휴가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전 임금. 이거 임금을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우리 흔히 이거는 사회적 이슈가 많은 용어들이긴 한데 하여튼 대충 한번 쭉 봐주세요.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요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기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에 대해서 매일 또는 매달 주어지는 고정된 임금, 노동협약에서 정한 노동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그다음에 가족수당, 요게 기준임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지금 근로자들한테는 요 기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게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급 임금은
기본급여라든지 가족수당이라고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그다음에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거, 거기에는 1급, 뭐 시급, 1급, 주급, 월급, 도급 다 포함하고, 거기에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통상임금의 변동으로 각종 법정 수당과 평균 임금도 변동이 된대요. 평균 임금의 최저 한도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아까 급여에다가 넣지 않는다고 하는 이거 해고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것도 통상 임금에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규적이진 않죠. 그런데도 통상 임금에는 임금으로 포함이 돼요. 통상 임금이 크다 그러면 통상 임금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면 더 커지겠죠. 그죠? 기본 임금에다가 연차 수당을 곱하게 되면 통상 임금보다는 작아진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통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내용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 요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임금 체계의 분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임금 체계가 뭔가 봤더니 임금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한대요. 임금 체계 그러면 임금의 구성 요소, 임금 지급 항목의 구성 내용 또는 종업원의 임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의 개별 임금 수준의 격차를 형성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임금 체계. 보니까 임금 체계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준 내 임금이라는 것은 기본급과 정상적인 그 근무 관련 수당들을 기준 내 급여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준 외 그 임금은 그 이외의 임금 구성 항목들을 갖다가 기준 외 그 임금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 임금을 구분하는 이유는요, 상여금과 퇴직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 내 임금은 무엇이고 기준 외 임금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기준 내 임금에는 연공급이라는 게 있고 성과급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것도 뭐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고 많이 적용되는 것들이랍니다. 연공급은 필요가치 기준이라고도 부른대요. 임금 결정을 할 때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개인의 학력, 연령, 근속연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공급은 장점으로서는 생활보장으로 기업에 대한 귀속의식 확대 및 애사심 함양이 가능하다. 뭐 그냥 근무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급여가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지급되니까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매 평가가 어려운 직무에서는 적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공 존중의 풍토에서 질서 확립, 나이가 많으면 직장 근무한 연차가 많으면 질서 등등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사기도 유지가 가능하대요. 단점은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실시한다는 요즘 현대가치의 임금 지급 규정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뭐 오래됐다고 일을 항상 잘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땡땡이 치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저 만나고 한 두 달은 열심히 하더니만 어느 정도 다 끝나니까 다 땡땡이 치고 지금 자리 비우고 봐봐. 이게 바람직해요? 직장에서도요, 연차가 오래되잖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을 고참이라고 불러요. 고참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땡땡이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연공서열형은 성과급으로 한다면 자기가 더 성과를 내야 더 많이 받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연공서열형은 그게 많이 좀 연결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고급 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곤란한 단점도 있답니다. 인건비 부담의 가중과 임금 관리 경직성을 야기시키며 무사 안일제도, 시간만 때워도 돈을 준다, 뭐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성과급은 조직 구성원이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법,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무급이라는 게 있대요. 직무급은 그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노동의 질이 어떠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격차를 두는 임금제도로서 임금 결정 기준을 직무의 중요성에 또는 난이도에 따라 두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노무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돈이 비싼 거예요. 어디나 그렇잖아. 퀄리티가 좋으면 돈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얘네들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키는데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더란 얘기죠. 자, 장점은요. 능력 위주로 하다 보니까 능력주의 풍토 조성과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임금 배분의 공정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에요. 또 개인별 임금 격차에 따른 불만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도 가능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을 통한 유능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보다는 적게 받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단점은 뭐냐면, 절차가 복잡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설정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능력급으로 준다고 했는데 윗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을 편애하는 거야. 그래서 못했는데도 능력 좋다고 평가해주면 그 사람이 돈 더 많이 받는 단점도 있을 수 있더란 얘기예요. 연공주의에 친숙한 경우 저항 가능성이 높죠. 아, 그런 거 골치 아파요. 공무원들 많이 그러잖아.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아, 그거는 명분은 뭐 좋은 거 얘기하고 실제로는 뭐야? 아, 하기 싫어요. 그거잖아.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용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두 개가 결합된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번엔 또 어디 있느냐면 자격급이라는 게 있대요. 자격증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뭘 준다? 임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격증 없으면 회계 1급 자격증과 세무 2급 자격증이 똑같아요. 지금은 다 똑같이 취급되지만 그런 것처럼 어떤 자격 요건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그 근로자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겠죠. 그래야지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좀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회계사 되면 되잖아.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세무사가 되든가, 아니면 검사가 되든가, 판사가 되든가. 아,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안 해요? 아, 골치 아파. 난 그렇게 하기 싫어.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내가 무슨 1급까지 따. 세무 1급까지 뭐가 필요해. 세무 2급까지만 따도 뭐 선생님이 10년 15년은 논하게 살다 그랬었는데 그거만 따야지. 아이, 뭐 그것까지 따. 그냥 회계 1급만 따서 10년만 먹고 살아야지. 사람의 그 욕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난 라면 먹어도 행복해. 그러면 라면 먹고 사는 거고, 나처럼. 임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 의욕이 향상된다고 얘기하고요.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가능하다. 직무급의 경직성에 의한 인재가 확보를 할 수 있다. 단점은요. 조직 분위기가 저해질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자격급으로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공신족들 많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보통 공무원 급수가
처음 들어가게 되면 9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시험 봐갖고 와서 7급으로 자기 상사로 오면 나이 드신 40대 분들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거기다 또 5급 보통 공인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이 그 공무원 쪽으로 가게 되면 5급 시험을 보통 보게 돼요. 5급이면 하여튼 높아. 근데 6급이 주사라고 부르시는 분들인데 6급이 나이가 한 50대 되셨어. 근데 이번에 새로운 그 자기 상사가 5급짜리가 지금 20대 초반이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재밌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조직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급보다는 7급과 그 8급, 9급 사이에 그게 지금 많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공부해서 7급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7급들끼리 동기들이 있겠죠. 모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정권자들이고 관리자들이야.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실무 업무를 보시는 9급하고 8급 공무원들이 있는데 연차들이 많겠죠. 근데 결제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7급.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새파랗게 젊은 사람 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결정해봐라. 그리고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직급은 높지만 같은 조직 내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갈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기분 더럽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7급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게 제일 갈등 요소가 심한 거예요. 나 이럴라고 직장에 여기 올라고 이렇게 2년, 3년 공부한 게 아닌데 가보니까 공무원 문화가 좀 그래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또 패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7급들은 또 7급들끼리 있는 그런 모임이 생기는 거야. 돌아가면서 정보 공유하고 누구?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자기 기준을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 업무에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대. 자격증이 있으니까 월급은 많이 받는데 자격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일을 그렇게 안 해. 그래도 월급은 다 이렇게 나와. 뭐가 달라? 똑같이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직계급이라는 게 있대요. 직계급 직무급의 일종으로서 기업 내 직무를 분류하여 직무 간의 등등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금 그 기준 내 임금이라는 용어로 한번 쭉 구분을 해봤고요. 직계급 또 직능급도 있대요. 직능급은 종업원 가치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직무 담당자의 수행 능력의 종류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임금제도, 연공급, 그 다음에 직무급 두 개를 절충한 제도를 직능급이라고 부른대요. 장점, 단점,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얘는 직무급에 지금 가치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인재 확보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에 유리하다. 그다음에 종업원의 자기 개발 의욕. 아까 그 직무급에 대한 능력, 그 장점들 그대로 다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점은요. 직능을 파악하고 항상 평가, 이 직능의 등급을 분류하는 결정이 좀 어렵대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영 질서 유지. 이거는 아까 연공급의 단점들이 그대로 다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기준 내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 외 임금이라고 봤는데 기준 외 임금에 해당되는 게 직책수당이래요. 그 다음에 특수 작업수당, 특수 근무수당. 이건 보편적인 회사에서 업무 그거 이외에 수당 임금을 주긴 주는데 이게 좀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좀 특별한 것들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기준 외 임금이라는 용어로 부른대요. 아, 이런 게 기준 외 임금이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부가적인 임금이라는데 이 부가적인 임금의 특징은 보너스 상여금 매달 줘요? 주면 안 되나? 아니 뭐 줄 수는 있어요. 어떻게? 1년치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보편적으로 상여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뭐다?
부가적인 임금이라고 부르고 퇴직금도 매달 줄까요? 퇴직금 매달 적립은 돼요. 적립. 우리 배웠던 확정 퇴직연금 있죠? 확정급여요, 확정기여요. 그렇게 지급되긴 있는데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부가적인 임금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거니까 퇴직금 있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내 2주 이내,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돼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둘이 사정을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한 달 이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정산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 되죠. 근데 퇴사를 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다 지급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대보험료 내라고 나왔어. 회사에서 그 손해볼 수 없잖아. 그 정산관계까지 다 끝나고 그 차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이 걸리더란 얘기야. 한 달마다 그게 페이가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기준 날짜는 며칠이다? 14일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등등 퇴사할 때 안 좋게 하고 나면 또 사용자는 또 그거에 대한 소심한 복수하려고 계속 지급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퇴사할 때는 뭐 하여튼 간에 보편적으로 좋은 경우보다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날 때도 좋게 끝내는 게 좋아요. 근데 MZ세대들은 뭐가 장점이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법을 잘 알아. 또 인터넷에 조회하면 너무 잘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다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신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그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그런 걸 잘 알아?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근무할 때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 껄핏하면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걸 부가적인 임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임금의 체계를 봤더니 임금은 기준 내 임금이라는 게 있었고 기준 외 임금이라는 게 있었고 부가적인 임금이라는 게 지금 있죠. 그렇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퇴직연금 이건 배웠던 거라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다음에 IRP라고 해서 개인 퇴직연금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아까 그 법정 그 법정 휴일하고 약정 휴일 얘기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수당에도 법으로 정한 수당이 있대요. 법으로 정한 수당은 연장 야간 근로수당. 얘네들은 실제로 다 일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이 연장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고 예고 수당, 생리 수당, 그다음에 산전후 수당, 휴업 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얘는 법정 수당이에요. 법에서 정한 수당들인 거에 반해서 얘네들은 약정 수당이라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수당, 회사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족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직무 수당이라든지 근속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수당들이므로 이를 약정 수당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들은 지금 교재에서는 109페이지서부터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임금 그 형태 분류에서요. 자, 고정급제하고 성과급제, 그다음에 집단 성과급제하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정급은 임금 형태에서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급은 또 어떤 용어로 사용되는지 정도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급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작업량, 노동 성과 이런 거 상관없대요. 근로자의 작업량이나 노동 성과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그냥 임금 지급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10개를 만들던 15개를 만들던 그냥 그거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정급제인 경우에는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럴까? 대충 만들려고 할까?
그게 우리는 또 못 쓰기도 해요. 사실 적당히 알아서 하죠. 자, 시간급제 시간 단위로, 일급제 일 단위로, 주급제 주 단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급제는 잘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주급제가 많아요. 걔네들은 빨리빨리 돈 받고 주급 받으면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이래. 음, 하여튼 웃겨. 자, 우리는 대부분 다 월급제죠. 그다음에 연봉제.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정해놓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그 단위로 약속한 거죠. 음, 월급이니까 한 달 동안 일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잖아. 그죠? 음. 자, 이번에는 성과급제라는 게 있어요. 성과급. 자, 성과급이라는 것은 개별 근로자나 작업 집단이 수행한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데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 여러분들은 저기 고정급제를 선호합니까? 성과급제를 선호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 그 농경민족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나서 많이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다 똑같이 비슷한 레벨에서 비슷하게 받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고정급을 더 선호해요. 그러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나라에서도 고정급과 성과급을 믹스한 형태로 많이 나타나 있고, 만약에 내가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은 고정급이 낫겠어요? 성과급이 낫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보험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억대를 받잖아. 그죠? 못 받는 사람은 그만두잖아. 친척들한테만 제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는 게 누구냐면 주변의 친구 친척들한테만 그 보험 팔고 3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거야. 그럼 가입한 사람들 뭐야? 뭐야? 빨리 해지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벌고 되지도 않는데. 자, 개별 성과급제. 개별 성과급제는 단순 성과급. 어떤 것을 이뤘다 그랬을 때 어떤 금액만큼만 딱 준다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차별 성과급제, 또 표준 시간급, 고과급, 성과 보너스, 판매 수수료.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만한 내용들이랍니다. 그다음에 집단 성과급제. 집단 성과급제는 다 영어로 돼 있죠. 이런 걸로 보아 우리나라보다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겠다. 외국에서 실제로 그건 모르겠지만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스캔오플런이라든지 스캔론이라고 돼 있는가 스캔노라고 돼 있는가 스캔론이지 이거. 영어 발음이 틀렸어. 스캔로가 아니라 스캔론 플랜. 이건 한번 읽어만 볼 거예요. 뭐 저기 한 거라고 이거. 근데 이거 시험 문제는 물어봐요. 나는 지금 안 볼 거니까. 스캔론 플랜. 스캔론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건데요.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성과 배분 제도래요. 집단 성과급제는 집단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팀 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절약이 있는 경우 그 절약분을 성과로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네요. 생산의 판매 가치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사전에 설정한 표준 이하인 경우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이 스캔론 플랜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두 번째 럭커 플랜이라는 것은 럭커에 의해서 연구된 것으로서 스캔론 플랜보다 정교화돼요. 그러면 매출액에 대해서 또 인건비 이거 기본은 똑같다는 얘기겠네요.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여 이를 노사 협력 체계에 의해 달성하고 증가된 생산성 향상분을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겠네요. 그게 럭커 플랜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인프로쉐어 플랜. 엔지니어 출신인 페인의 권한 제도로서 생산직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성과 표준치를 제품 하나를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소요시간의 표준 노동시간을 설정하고 그 표준 노동시간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표준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이익이 난 만큼을 다시 배분하는 제도가 인프로시어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특수임금제라고 나와 있네요. 특수임금제, 집단 자급 별개 용어 다 있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근로자 집단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그다음에 수능임률제. 기업의 임금 산정에 있어 경제적 조건의 변화나 시장의 사정에 순응하여 임금률을 자동으로 변동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수능 임금률 제도는 경제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제적 조건이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 임금도 높아져야 되겠죠. 따라간다면 떨어지면 떨어져야겠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까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까,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죠. 이윤 배분제도. 일정 이상의 성과나 이윤의 일부를 종업원들한테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성과 분배제도. 이윤 분배제도 별반 틀리진 않네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윤 배분제도보다는 성과 분배제도 이걸 더 많이 하겠죠. 즉 목표 달성하고 목표 달성 이상이 있으면 보너스 주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임금 채권 보장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채권 보장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한 범위의 체불임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던데요. 기업에서 자기 임금, 근로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퇴직금 있죠. 이런 걸 지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그런가 보다,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달라고 생떼를 써야겠어요. 생떼는 아닌데 기업주 입장에서 생떼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할 거면 지가 빨리 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 고용노동부에다가 우선 신고가 아니라 청원을 해야 돼요. 신청하고 그거 진행되는 동안에 나 돈 없어서 생활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업주한테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일정한 부분 다는 못 받아요. 금액이 크면 일정한 금액 미리 받고 나서 그 진행은 누가 한다? 국가가 그 사업주한테 한단 말이죠. 다 정당해야 되겠죠.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임금, 퇴직금 이거는 그 근로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란 말이죠. 빼박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임금 채권 보장제도 기금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할 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야겠죠. 하긴 뭐 누가 이런 걸 버리고 싶어 하겠습니까마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 임금 형태 관리 맨 마지막에 임금 채권 보장 제도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여기서 한번 들어둔 것이 별게 아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일이 벌어졌거나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당했다면 이거 찾아보고 잘 알아보시도록 하세요. 물론 유튜브 많이 찾아보겠지.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정보가 옛날에는 아는 사람만 갖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 나 같은 사람 유튜브에 자꾸 올리잖아.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